교재 4-23페이지 창업을 한번 볼게요. 창업. 자,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의 정의를 잘 아셔야 돼요. 창업의 개념. 창업의 개념은 반드시 요 말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사업이어야 돼. 새로운 사업. 그걸 최초로 개시한다. 근데 이제 원시 창업만 인정하고 승계 창업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던 걸 내가 주인만 바뀌는 거 있죠. 그런 걸 승계 창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승계 창업은 제외한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이런 말들을 쓰시면 여러분들 진짜 요 양반이 요 답안을 쓰는 양반이 좀 아는 양반이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승계 창업은 인정하지 않고 원시 창업. 원시 창업은 뭐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례 문제로 나올 때 관점이 중요한 거야. 내가 법률을 1번부터 5번까지 창업 제외를 암기해서 푸는 거 별 의미가 없는 게 창업의 제외사항으로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요. 5번을 한번 보세요. 5번을.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이 말이 있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결국 1번부터 5번까지에는 창업 배제 조항이 단순 열거 조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 열거 조항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5번이 가장 중요한 조항이고 포괄적 조항인 거고 결국 5번에 비추어서 봤을 때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창업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다.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다. 5번만 더 할게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다. 이 말이 머릿속에 팍 꽂혀 있어야 돼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다. 그렇죠? 창업 최초죠. 최초. 여러분들 세무사 시험 볼 때 1차 시험 볼 때 처음 본 게 진짜 시험이죠. 다들 우겨요. 자기들 창업이라고 우기고. 지난번 한번 봤는데 지난번은 진짜가 아니고 이번 진짜 봤다고. 그렇죠? 창업의 개념은 그런 거죠. 우기는 사람이 많다고. 나 창업이 아니라니까. 전에 했잖아. 전에 사람 거 인수했잖아. 아니야. 승계 창업은 인정하지 않아. 근데 세상에 여러분 창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맨 땅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야. 맨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서 시작하는 거야. 자기 홀로 쓰는 거지. 홀로 쓰는 거. 제가 그 마음 잘 압니다. 맨 땅에서 혼자 시작하는 그 마음. 어쨌든 간에 창업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다. 원시 창업만 인정되고 승계 창업 인정되지 않는다. 제가 한 단어를 이렇게 계속 오래 얘기할 때는 제가 머리에 박았으면 좋겠다는, 머리에 귀에 꽂아버렸으면 좋겠다는 그 열망으로 이렇게 계속 드리는 거야.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쓰지 않을까. 근데 이제 법에는 예시 규정 비슷하게 창업의 배제 사유가 있어요. 창업 제외 사유. 자, 그러면 거기 교재 보시면 우리가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해주는데 거기 보시면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는 창업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야. 정의를 두지 않고 배제 조항에 예외 사유를 두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판례는 중소기업 기본법 등의 창업의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법조항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도 창업은 중소기업법을 차용한다 이런 말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창업을 차용해서 창업을 실질적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종전사업체가 그대로 승계되는 등의 사유로 종전사업체의 사업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축되어 사회 정체적으로 보았을 때 새로운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생산이 증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창업 범위에서 제외한다. 즉 옛날에 한 5명 고용하고 있던 사람 거를 내가 인수했어. 그래서 5명.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경제에. 그래서 중소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 초성이 입법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창업 제외를 법조문에 열거하고 있다. 예시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말하고 다음과 같이 기존 사업을 거기 동그라미 승계하는 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그러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보자. 합병 분할 등을 통한 혹은 사업 양수도를 통한 기존 사업을 인수하는 거 있죠. 창업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단서 조항이 되게 좋아. 중요해. 스핀오프라고 하죠. 분사한다 그래. 분사. 분사하는 경우 옛날엔 창업이 무조건 아니었는데 우리 회사에서 사업의 일부 기능, 뭐 제조 기능 같은 걸 떼어내. 그쵸? 근데 떼어내는데 회사가 주식 100% 가지고 있으면 물적 분할에 분가한 거예요. 떼어내는데 이 사업은 기존 임직원이 저희가 할게요. 사장님 이거는 저희가 할게요. 이걸 창업으로 봐주는 거예요. 이걸 새로 떼어내서 특례 조항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거기 다만 한번 볼게요. 해당 기업의 자 동그라미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기존 사업자와 사업의 자 고기 밑줄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돼. 사장님 그거하고 제 건 다릅니다. 그리고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자 동그라미 대표자 그리고 최대 주주. 이런 경우는 창업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여기 기존에 대표가 있었잖아요. 그 대표는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었지. 이 사람이 떼어서 새로운 자기가 여기에 대표이사였다가 또 대표이사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여기에 최대주주나 대표자가 아니던 사람이 나와서 대표자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만 되는 거야. 그게 해석상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내 창업이라고 들어봤어요? 사내 창업? 신문 같은 데서 많이 나온 거예요. 사내 창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사내 창업을 활성화시킬 방편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특별한 경우죠. 자, 동그라미 2번은 기존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다 라고 하면 창업이 아니라는 거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한다. 그래서 창업 제외조항은 별표 치시고 중요한 거예요. 창업의 개념과 제외조항. 네, 여러분 글을 쓸 때 창업의 정의를 쓰지 않고 제외조항부터 쓰는 건 어불성설인 거예요. 창업의 정의를 쓰고 그 다음 이어서 쓰셔야 돼. 제외. 근데 여러분들 사업을 시작할 때 뭐부터 사는 거예요? 신상을 보통 사, 중고를 많이 사. 중고를 많이 사지. 창업한다고 건방지게 나는 창업이니까 진짜 물품도 새로운 거 사. 이게 더 이상한 거죠. 중고 사는 거지, 중고. 근데 중고 사면 또 무슨 얘기를 해? 기존 사업을 인수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남의 거 일부 비품을 가져올 수 있잖아. 그게 애매모호할 수 있어. 그래서 법에 그렇게 정해뒀어. 다만 인수한 자산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이면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30%까지는 사도 된다는 거야. 전체 새로 신규 취득 자산의 30%까지는 다른 사람이 쓰던 자산을 가져와도 된다. 자, 세 번째는 진짜 많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야. 저 개인 사업하다 법인 만들었어요. 이제 창업 아닙니까? 아니죠. 사업 주체가 그냥 동일한데 뭐가 창업이야. 그래서 요걸 법인 전환이라고 부르거든요. 법인 전환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가면 받을 수 없다. 법인 전환.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게 50%짜리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개인 사업하다가 나 이제 법인 전환. 법인 새로운 네? 신상이네? 일기네? 창업이네? 감면받겠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법인 전환이 실무에서는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 창업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지. 동그라미 4번. 아이고. 폐업했다가 다시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주의해야 되는 게 같은 종류의 사업이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창업했는데 A 업종을 했어요. 근데 망했어. 근데 다시 같은 A 업종을 해. 그죠? 그러면 그거는 창업이 아니야. 근데 A 업종 하다가 B 업종으로 새로 시작했어. 진짜 창업이죠? 사람이 인생 한번 실패할 수도 있잖아. 다시 시작한 거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근데 이 같은 종류가 여러분 정확히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음료를 만드는 사업을 했어. 제조를 했어. 이제는 음료가 아니라 뭐 도시락통을 만드는 제조를 해. 이런 거 같은 종류 아니야. 그래서 그 같은 종류의 범위는 우리 표준산업분리에 뭐 세세분리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해. 그래서 같은 종류가 뭐냐 잘 구별을 하셔야 돼.
아니 원래 사람 비슷한 거 하는 거잖아. 옛날에 했던 거. 비슷한 거 하는 거 안 돼. 근데 다른 거 하면 창업인 거죠. 그래서 4번도 사례로 많이 나오는 거야. 폐업했다가 다시 사업을 시작했어요. 창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자, 5번 아까 얘기했죠.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해.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하는 거. 업종 추가하는 거 요거는 창업 아닙니까? 시끄러.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 내가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대표자가 그랬다가 또 다른 법인을 하나 만들면서 창업이라고 주장한단 말이야. 안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냥 다른 업종 추가에 불과한 거야.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대표자를 보통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이게 아주 판례가 많고 사례가 많아 실제는. 그러면 밑에 한번 볼게요.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종전 사업체의 유휴 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라도 아주 중요한 말이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진짜 다 망한 거 기계도 안 쓰는 거 저기 가서 새로 시작한 거 이거 창업은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이것도 나름 타당성이 있는 거잖아. 이미 다 쓰러져서 다 이제 포기한 거 내가 그거 인수했는데 창업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거예요. 원시 창출이야. 원시. 새로운 사업을 원시적으로 그렇죠?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워야 되고 최초여야 되는 거지. 새롭기만 해도 안 돼. 내 입장에서는 새롭지만 이 사업 입장에서는 최초가 아니죠. 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거, 사업 입장에서는 최초. 이게 돼야 된다고. 자, 다음 페이지 또.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 양수도를 통해 종전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면 상당하므로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 판례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했어요. 그렇죠? 종전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걸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세무조사 나오면 다 조사해. 이 양반이 지금까지 살아온 히스토리를 보는 거야. 히스토리를. 뭐 했었는지. 그래서 창업으로 볼 정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양반이 지금까지 근로자로만 살았던 거야. 아니면 무직이었던 거야. 그리고 사업을 진짜 처음 냈어. 이런 거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람 와이프가 있는데 와이프가 하던 사업을 이 사람이 새로 시작하는 거야. 와이프 폐업하고. 창업 아니야. 이게 법으로 딱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사례에 따라 엄청 다른 거야 실제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창업의 범위는 이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는 거야. 사실 생각해보면. 창업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거. 새로운 사업을 최초. 새롭다라는 건 업종이 다릅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 입장에서 새롭다는 얘기죠. 최초라는 건 그 사업 입장에서 최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 내 입장에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말 이외에는 진짜 할 수 있는 말이 거의 없어. 창업에선. 근데 저 한마디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해하실 거라 믿고요. 쭉 넘기세요 이제. 그래서 창업에 대해서는 다 배웠고 이제 다시 위기지역 가보겠습니다. 위기지역. 그래서 우리 법에 이제 위기지역에서 창업하시면 세금을 화끈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몇 프로? 100%. 법인세 안 내도 좋아요. 제발 창업만 해주세요. 근데 위기지역 자체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이 없죠.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에서 이런 얘기가 필요 없어. 여기서만 창업하시면. 자, 오른쪽에 비교표가 있어요. 4-27페이지. 가면 대상 표를 보면서 비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업 및 사업장 신설도 있네.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창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기지역 창업에는 기존 사업을 하던 놈이 사업장을 신설해도 돼. 그래서 위기지역은 대기업도 다 해줘. 대기업도. 우리 제발 와달라. 살려달라. 그렇죠? 지금 살려달라는데 뭐가 필요해? 뭐가? 아무 요건 없어. 오시기만 하세요. 오시기만. 일단. 그래서 거기 사업장 신설도 들어간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거기 보니까 청년, 일반, 생계역 아무 상관없어. 그냥 5년 100%, 5년 100%. 제발 오시라. 제발. 플리즈. 플리즈. 오시기만 하면 무조건. 그렇죠? 맨 밑에 최저한세도 당연히 배제하는 거죠. 100% 해주기로 해서 갑자기 뭐야.
아, 그건 저기 정부만 쏘고 네 건 네가 내고 이건 아니지. 그래서 적용 배제고 업종은 제한이 있지. 아무리 군산에서 창업하더라도 세무사업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세무사업은 열거된 업종이 아니야, 여러분들. 여러분, 나 그럼 바로 창업해서 감면 받아야지? 열거된 업종이 아니야. 우리 세법에서는 전문직 전문가의 어떤 서비스업은 쓰레기 업종이야. 그냥 감면 대상이 아니야. 유일하게 감면 대상이 의료업에서 종합소득 금액 1억 이하인 의사. 그리고 진짜 종합소득 금액 1억 이하인 의사는 둘 중에 하나죠. 포탈범이던가 아니면 진짜 의술을 펼치는 분이죠. 비즈니스 관련 이런 사람들만 해주는 거야. 자, 왼쪽 가보시면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 이 말이 되게 어려워.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고용과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 위기지역 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 100% 감면한다. 근데 이게 해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위기지역이 지정 기간이 있어. 아니 평생 위기지역 하면 뭐 여기는 뭐 헤어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전부 군산이 맨 앞에 있어서 군산 설명하는 겁니다. 군산이 3년 동안 위기지역 있다가 이제 풀렸어. 근데 마지막 해 내가 들어갔어. 그러면 그 뒤에는 안 해주냐? 그건 아니지. 창업만 하시면 오케이라 이거야. 그래서 5년 동안은 받는 거야. 위기지역 지정 해소가 돼도 당연히 5년 받는 거고, 오른쪽에 가보면 절차에 있어서요. 새 감면은 사업장 신설까지 포함한다. 중견기업, 대기업에 대해서도 새 감면의 혜택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오세요라는 것이죠. 창업, 중소기업 등 새 감면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의 경우 청년에 대해서는 5년간 100%, 청년 아닌 자는 50%, 그 안에 가로치고 생계형인 경우에는 100% 세 감면을 부여한다. 반면 위기지역 창업 기업에 대한 세 감면은 청년 여부와 생계형 창업 여부에 관계없이 5년간 100%세 감면한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물음의 답이야. 즉 위기지역 창업 감면율을 얘기하시오라고 하면 비교해서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글로 쓴다면 이해하시겠죠? 현재 지정된 위기지역은 그 밑에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에 있으므로 청년 창업이나 생계형 창업의 경우에는 그 혜택이 동일한 거죠. 그래서 청년은 동일하다. 밑에 표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이제 감면 한도는 이제부터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 단어를 다 똑같이 외워서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내가 보기엔 이거야. 이거. 결국 취지를 아는 거야. 공식을 외워서 쓰는 것보다 공식이 그건데 잘 봐. 투자와 고용을 연계해서 감면 한도를 둔다. 이렇게 쓰면 가장 좋아. 일단 거기서 창업했는데 투자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리고 고용도 연계해서 감면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100억 벌었는데 얘가 투자도 하나도 안 했어. 말만 여기서 창업이지. 고용도 없어. 그러면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감면에서 100억 벌었으면 감면세액이 한 20억 나올 거 아니야. 20억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한도가 있다는 거야. 위기지역 말만 여기서 창업하고 맨날 출퇴근은 서울에서. 그렇죠? 맨날 주말에 맨날 서울 올라가고 여기 말만 하고 돈은 여기서 이상하게 버는 것 같지도 않은데 여기서 벌었다고 주장하고, 그럼 여기서 사람 몇 명 채용했는지, 그죠? 투자 얼마 했는지 요거에 따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둘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투자 누계액의 50%, 그리고 감면 대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그러니까 추가 근로는 아니에요. 상시 근로자 인원당 1,500. 근데 그 안에 청년 상시 근로자하고 서비스업이 고용창출 효과가 훨씬 더 커. 제조업보다. 그래서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는 2천만 원. 이걸 한도로 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감면세액이 한 10억쯤 나왔어. 10억 100% 감면. 원래 내야 되는 법인세가. 근데 올해 투자를 100억 했어. 게임 끝났지. 뭐 투자 누계액에서 다 빠지는 거 아니야. 한도에 걸릴 리가 없지. 근데 투자 10억 했어. 그럼 5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상시 근로자가 한 20명 있어. 그럼 20명 곱하기 뭐 서비스업이라면 2천만 원. 그럼 4억쯤 되는 거 아니야. 그럼 9억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거지. 1억은 못 받는 거고. 이해하셨죠? 한 과표가 여러분들 감면세액 10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 그래서 요거 투자와 고용을 연계했다. 옆에 써놓으세요. 그래서 투자
고용 연계형이다. 이렇게 쓰면 돼.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밑에 쓰는 거는 그 말을 자꾸 기억하면 그냥 공식 굳이 많이 안 써도 돼. 투자 금액의 50%와 상시 근로자 인원당 1,500, 뭐 2,000 이렇게 써도 되고 그걸 더한 금액 한다. 하지만 더 앞에 있는 말이 투조와 고용을 연계했다. 이게 암기충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단어야.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일반 감면으로 갑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제목 옆에 쓰세요. 일반 감면. 저도 원래 수업할 때 이런 말 잘 쓰라는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젠 스스로 쓰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너무도 자주 발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반 감면.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있으면 특정 기간 없이 감면해 줘야 돼요. 특정 기간 없이 일반 감면 제도.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원래 감면하면 다른 거랑 중복 적용 안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고용증대세제도 동시 적용이 가능해. 우리나라에서 감면해주면서 고용증대 이거 같이 가야지만 고용증대 효과가 있어요. 현행 세법에서 가장 센 놈이 얘야, 얘. 고용증대. 한 사람 더 추가 채용하면 1,00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해주는 거잖아. 이 제도가 다른 감면이랑 동시 적용을 못 받으면 실효성이 별로 없어. 그래서 고용증대하고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같이 받을 수 있어.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말은 중소기업이야. 내 거래처 평택에 있거나 뭐 천안에 있거나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뭐 아산에 있거나. 아산에 있는 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산에 연 매출이 제조업인데요. 한 400억 정도 돼. 400억. 괜찮지? 근데 영업이익률이 30%야. 대박이지. 진짜 돈 잘 버는 애야. 제 애라고 얘기해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이제 기술력이 좋아. 중에서 탄탄해. 그 대기업에 납품도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하고 굉장히 좋아. 100억 이상 벌어. 그러면 세금 얼마 내야 돼? 20억 내야 되지. 20억. 근데 30% 깎인다고. 수도권 밖에. 이제 공장 제조업 하잖아. 20억에 30% 깎이면 6억 깎여. 6억. 세계 작은 돈이 아니야. 이게 30%가 6억이나 깎여. 거기다 R&D 세액공제 좀 있다고. 이거저거 내고 깎이고 나면 R&D는 또 최저한세 안 걸리잖아. 그럼 세금 많이 안 내요. 대박인 거지. 그런 다음에 인양반 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아니잖아. 아니, 최저한세 배제 그런 기업은 아니라고. 동업기업 가세 특례 받는 거 아니니까 이거 배당 받아와. 그래서 아버지 아들 둘 형제 있거든. 그래서 배당 1년에 한 30억 40억씩 받아온단 말이야. 그렇지? 반 정도는 배당 받아온단 말이야. 착한 기업이지. 왜냐하면 그거 계속 묶어놓고서는 급여를 쑥쑥 빼는 것보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 10% 냈단 말이야. 10%보다 덜 내고. 그거 받아와? 그럼 배당세액 공제 받고 가잖아.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고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감면이 너무 큰 거야. 특히 슈퍼 개미라고 얘기하듯이 슈퍼 중소기업들도 있다고. 그래서 이 감면 지나치다 해서 감면 한도를 작년부터 둔 거야. 맥스 1억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의 첫 번째 보시면 일반 감면 제도고 가운데 파란색 실질세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18년부터는 고용증대 및 사회법령세 공제 중복 적용하되 한도가 있네. 한도. 감면 한도. 여기 볼게요. 얼마 해주겠다는 거야. 최대 1억. 최대 1억. 최대라는 거 그보다 한도가 적을 수도 있죠. 고용 안 하면 더 줄어들어. 그래서 고용 연계형이야. 사람 줄어들면 인정도 안 해줘.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감면 한도에서 상시 근로자 수보다 감소했다. 그러면 감면 한도를 축소합니다. 그래서 감면 한도 최대 1억이라는 숫자는 좀 기억해. 이거 실무에서도 중요한 거야. 사장님이 흥분해서 야 우리 30%나 감면돼 5억 세이브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1억입니다. 1억. 맥스 1억이야. 대신에 고용만 많이 하시면 고용 증대로 쭉쭉 뻗어올 수 있다는 거죠. 고용만 늘리면. 고용이 줄어들면 한도조차 줄어들어. 인당 얼마? 500만 원씩 줄어들어. 그래서 작년에 상시 근로자 수가 약 50명이었는데 이제 어이구 40명으로 줄어들었어. 10명 줄어들었잖아. 감면 한도는 얼마야?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많은 조세 특례 제한법상 수많은 감면의 한도들이 다 고용이나 투자 연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해해야지 말도 잘 나가고 왜 그런지도 한마디라도 더 쓸 수 있고. 자, 다시 왼쪽으로 와보세요. 대상자. 그래서 감면 대상 업종을 해야 돼. 업종. 그리고 대상자는 지역별로 지금 감면 비율 차등 두고 있고. 자, 거기 보시면 감면 대상 업종이 열거돼 있어. 그 업종만 해야 돼.
원칙적으로 소재 지역하고는 관계없지만 수도권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만 해줘요. 대기업은 안 돼. 중기업도 안 돼. 그래서 오로지 소기업만 대줘. 근데 지식 기반 산업이라고 있어. 정보통신업 뭐 이런 거 있지. IT 이런 것들 있어. IT 비슷하지도 않은데 IT처럼 보이는 산업이 되게 있어. 14개 업종이 있는데 실무 얘기고, 지식 기반 산업으로 하면 중기업도 돼. IT 업체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 많잖아 실제. 그래서 요거는 재밌는 게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라 수도권을 기준으로 해. 수도권. 소기업 매출액 기준. 그리고 거기 보시니까 도소매, 의료, 제조업 등 수도권 소재 지역 중기업은 안 되는 거고 소기업만 되는 거고, 지식기반 산업은 수도권 소재 중기업도 되네.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을 합친 거니까. 감면 방식 있죠? 감면 방식. 요걸 조금 알면 좋아. 감면 방식인데, 자 보세요. 이게 저걸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져. 그 표를 가지고 왼쪽 오른쪽 하면은 앞글자 따고 아무 말 없이 생각하면 안 외워지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서울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대기업이 있어. 그렇죠? 본점이 있어. 본점. 그리고 지방에 지점 가지고 있어. 느낌 생각해봐. 느낌. 좋아? 그렇게 좋아?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보통 그런 얘기 하죠. 지방에 백화점이 생겨서 좋아진 것 같지만 그 돈 다 서울로 빨아간다는 얘기 하지. 지방에 살아본 애들만 알아. 여기서 번 돈 쑥 빨아가 이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본점이 서울에 있고 지방에 아무리 사업장을 내봐야 여기에 공장이 있어서 공장에서 버는 소득도 있고 여기 본사에서 버는 소득도 나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전부 여기 지방 것도 감면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맞냐 이거야. 돈 어차피 서울로 다 빨아 들어갈 건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부 감면을 안 해. 전부 다 뭐로 봐요?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는 거야. 전부 다 수도권에. 이해하시겠어? 이걸 기업 단위 방식이라고 해요. 전부 수도권에 있는 거야. 수도권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소기업 받을 수가 없어. 이해하시겠죠? 왜냐면 지역에 관계없이 밖에 있어도 감면은 받을 수 있고 안에 있어도 감면은 받는데 공제율이 다르단 말이야. 감면율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감면율이 차이가 있으니까 지방에서 번 건 30% 감면해주고 서울에서 번 건 5% 10%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얘가 대기업이 본점에 있다가 지방에 갔어. 지방에서 번 소득을 구분 격리해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번 돈은 30%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 못한다 이거. 다 여기로 밀어버리는 거야. 돈 싹 다 빨아가니까. 근데 지방에서 애들이 열심히 창업을 한 거야. 본점을 여기서 가지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서울 올라가서 장사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여기에 지점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 공장 같은 거. 돈은 다 어디로 간다고? 본점으로 가는 거야. 본점으로. 왜 삼성전자 그렇게 우리가 배우해줘. 해외 사업장 많은데 다 가져올 거니까. 이 돈 가지고 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본점에서 버는 돈은 혜택을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지점에서 번 것만 수도권에서 번 거니까 걔만 감면율을 수도권 적용하고 얘는 지방 감면율을 적용해주면 되겠지. 지금 함께 한 거 맞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읽어봐봐. 표를 보세요. 수도권에 본점이 있고 지방에 공장이 있어. 판단 기준 전부 수도권에 있는 거 전부. 본점을 기준으로 일단 봐야 되네. 그래서 전체 소득을 중기업이면 감면이 안 된단 말이야. 소기업, 이게 케이스를 중기업으로 둔 거야. 중기업. 그러면 소기업만 수도권에 있을 때 감면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기업이라면 감면 한 푼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지방에 본점이 있고 수도권에 공장이 있어. 왜 지방 사람은 서울 올라오면 안 돼? 다 올라왔는데. 그래서 보시면 본점과 공장을 각각 판단합니다. 이때. 그래서 수도권 공장만 감면을 배제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본점에서 본 건 이득이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사업장 단위 과세 방식, 기업 단위 과세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조특법을 아는 사람은 이런 말 다 쓴다고요. 이게 무조건 쓰는 말이니까 쓰셔도 아무 상관없어.
감면 비율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복잡하네. 시험장 가서 이 표를 그릴 거야? 똘갱이야, 똘갱이. 이거 어떻게 외워, 여러분한테? 이게 세법이 아니, 찾아보면 되는 거. 그러면 선생님 감면 비율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말을 만들어 쓰면 되죠. 뭐라고 만들 거예요? 보면서 한번 생각해봐. 보면서. 10초 드릴게요. 10초. 저만 그런가요? 자, 써요. 그러면 지역별.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있잖아요. 지역별, 규모별, 지역별, 규모별, 특정 업종별로 지역별, 규모별, 특정 업종별로 차등하여 5에서 30%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최소 5%에서 최대 30% 사이 비율에서 적용한다. 조금 한 줄 더 늘어나겠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아는 거야. 이게 모르는 게 아니야. 이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몇 프로가 어디서 콕콕 못 집어. 그거보다는 더 정확한 말은 이 제도 자체의 취지에 더 맞는 얘기지.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회사의 규모별로 소기업이냐 중기업이냐에서 차등을 두고 특정 업종별로도 차등이 있어. 그래서 도소매 의료업은 그 비율이 낮은 거야, 기본적으로. 그 특정 업종하고 가로치고 도소매 의료까지 쓰면 더 많이 쓴 거지. 그죠?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지. 이거를 표를 그리는 것도 아니잖아. 그걸 어떻게 그려? 이걸 어떻게 외워? 그걸 외우라고 하는 사람이 세법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가장 정확한 말. 이게 우리 아는 사람이면. 그렇죠? 누가 물어봐.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율이 몇 프로야? 그러면 내가 물어보는 순서가 어딨어요? 어딨어요? 지역별로 물어보는 거 아니야.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규모별로. 뭔 업종을 하시는데요? 물어보고 그거 보고 찾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그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대. 대신에 추가 가면 또 있대. 아, 짜증나 진짜. 나도 짜증나. 장수, 성실, 중소기업이래. 이런 애들은 10% 더 해준대. 더. 장수, 성실, 중소기업. 아유, 10년 이상 계속했대요. 성실했네. 여러분 공부를 오래 한다고 성실한 건 아니야. 오해하면 돼. 10년 이상 계속했대요. 종합소득 금액이 1억이야래. 야, 돈 적게 번다고 그것도 성실이야? 그것도 이상하네. 어쨌든 이런 기업은 추가적으로 가면 안 돼. 몰라도 돼. 뭘 배워. 감면 한도는 뭐를 연계하여? 고용을 연계하여 최대 1억 원까지 한도를 둔다. 그래서 요 정도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 건 감면 방식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의의를 물어보신다면 제도 운영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일반 감면이라고 쓰시면 되고, 감면 비율에 대해서 물어본다라면 거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 규모별, 특정 업종별로 차등하여 5에서 30%까지 최소 5에서 30%까지 최대 30%까지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자, 다음 페이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게 뭐냐면 이제 동반선장론 뭐 이런 거 있어.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 이거 작년에 나왔으니까 우리 안 나오겠지. 그래서 대기업이 있고 하청업체가 있어. 결제를 해줘. 결제를. 작년에 자세히 설명했지만 우리가 그냥 그거 가지고 그 팩토링을 하는 거야. 팩토링. 그래서 1차 구매업체가 판매업체한테 다시 넘겨. 그러면 그 팩토링에 대해서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 어음을 가지고 지금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이자 비용이 감소돼. 그래서 걔네들 팩토링 한 애들 지금 세액공제 해준다는 거야. 옛날에 이제 어음 같은 거를 좀 근절하고자 했던 제도인데 이제 됐던 거야. 참고로 여러분들 작년에 물음이 이거였어.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를 쓰는지를 잘 봐. A는 조세특례 제한법상 상생결제 지급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한다. 이 제도의 적용 요건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물어봤다고. 거의 의의나 기본적인 취지를 물어본 것과 같아. 근데 채점을 할 때 아마 분명 이런 사람이 되게 많을 거야. 여러분들도 아마 가서 거기 4-31페이지에 가보면 공제 요건 있지. 공제 요건. 이거 쓴 사람들이 많다고. 이거 쓴 거. 이거는 공제받기 위한 금액의 요건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적용 요건은 오른쪽에 왼쪽에 가면 상생결제제도 있잖아요. 이게 책 토시 하나 안 바꿔서 작년 그대로 했어. 거의 갖춘 방법을 말한다 했지. 왼쪽 거 쓰는 거야. 왼쪽 거. 정확히 얘기하면. 이 구조를 쓰라는 거야. 구조.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들 똑같이 못 써. 쓰기 힘들어. 실제로는. 그렇잖아?
그래서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상한 청구권 이런 것들이거든. 상한 청구권 이런 것들 회계학에서 많이 쓰는 말들 있잖아요. 평소에 여러분들 회계학이나 이런 것들 배우면 쓸 수 있는 말들을 최대 많이 쓰는 게 60일 뭐 이런 거는 좀 의미 있는 거고 어음 결제 기간이 보통 60일이거든. 그런 것들 제도를 아느냐 이런 걸 물론 5점짜리지만 그래서 공제 요건 신나게 쓴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 빵점이야. 안기충이야 그냥. 왼쪽을 쓰신가 왼쪽을. 제도를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요즘에 문제에서 다 줘. 정확하게. 요것만 써라. 요것만 써라. 요것만 써라. 그걸 맞춰서 쓰신 게 중요해. 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이것도 뭐 오래 나오기 힘들지. 비슷한 동네니까. 자, 근데 이건 안 나왔으니까 그래도 설명을 해줄게. 잘 봐. 기금을 위한 출연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게 동반선장론이 옛날에 정운찬 총리라고 있었어. 아, 기억나나? 서울대 총장 하시던 분. 그분이 이제 새로운 단어를 만든 거지. 동반선장론. 그래도 이런 단어를 만드니까 그 사람 기억이 나잖아. 미안해. 그런 단어를 만든다는 건 대단한 건데 그분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대기업들이 있어. 대기업. 그럼 우리 하청들이 있다고. 하청들이. 그러면 얘네들하고 같이 살자 이거지. 하청들. 그럼 대기업이 하청들 도와줄 수 있는 건 두 가지야. 결제 빨리 해주는 거. 아까 있었던 거야. 아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뭐냐면 얘들도 물건 만들려면 대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대출을 받고 싶은 거야. 대출. 대기업은 은행이 돈 빌려줘도 얘는 돈 안 빌려줘. 망할 수 있으니까. 돈을 잘 안 빌려줘요. 이거 망하면 얘들도 힘들지만 또 많으니까 하청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힘든 게 금융이야. 금융. 돈이 있어야지 물건도 만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보증기관들이 있어. 보증기관.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보증기관은 신보, 기보 이런 데가 있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런 데가 있어. 근데 그런 데서도 못 받을 수가 있어. 얘네들에서 기술 신용평가를 하는데 점수가 낮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대기업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보증기관 하나 만들어 주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돈을 꽂아. 여기 자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증을 해주는 거야. 여러분들 대출 받는 구조가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나를 보지 않는 회사들이 있어. 아예 관심도 없는 회사 있어. 보증서 하나 가져오면 무조건 빌려주는 거야. 보증 수수료 받아. 한 2% 정도, 1% 정도. 그러면 기보, 기술신용보증기금 이런 데서 보증서 딱 받아오잖아요. 그럼 걔들은 100억 보증서를 끊어주면 난 걔들한테 2억 주면 돼. 1년에. 그리고 신한은행 가면은 금리 엄청 낮게 나와. 은행은 기보에서 돈 100% 받는 거 아니야. 얘가 망해도. 그 은행에서 신한은행에서 한 4% 돼. 그럼 난 토탈 올인 코스트라고 하거든. 올인 코스트 한 6% 정도 되는 거죠. 그걸로 돈을 빌릴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급이자 송금불산을 할 때 보증료 같은 거 나오잖아. 그 보증료가 실질은 이자 비용이라고 똑같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보증기관에다 돈을 꽂아주란 얘기야. 보증기관에서 이런 업체들 대출할 때 보증서 끊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잖아. 왜냐하면 망하는 애들 있으면 얘들 같이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100군데 보증을 하면 적어도 2, 3억 정도는 부도 위험률을 대비해서 적립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만큼 수수료 받더라도. 그래서 그거 자금 출연하면 출연금에 대해서 세액 공제해 주겠다는 거야. 이게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애들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정부에서 약간 시켜. 그냥 협력업체들 넣어라. 외형별로 매출별로. 협력업체들도 자기가 지정해 다. 그렇잖아? 근데 이게 제도라는 게 막 적용하면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아는 업체가 있어요. 뭐 회사 이름 얘기하긴 그렇고 면세점을 해요. 면세점. 우리나라 몇 개 없는데 면세점 하는 회사가 있는데 동반성장론에 따라서 저걸 돈을 꽂으래. 그리고 협력업체를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 고르래. 협력업체는 다 SCM이야. 경영 빼면 SCM이라고 한다고. 내 구매업체, 내가 물건 사는 애들 다 협력업체야. 근데 면세점은 누구한테 대보험사? 루이비통. 그렇지 않아? 무슨 명품회사, 외국계 명품회사 물건 다 사는데 줄 데도 없어. 줄 데도. 그럼 과징금 물어야 돼. 또 안 줬다고. 그러면 업종 배제를 좀 해줘야 되는데 대기업만 막 하는 거야. 무조건 대기업이라고. 대기업이 나쁜 짓도 많이 하지만 그 자기들 살 수 있는 데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한국 제품 안 삽니까? 물어보면 사긴 사지. 아모레퍼시픽. 돈 더 많지 걔네들이.
설화수 뭐 사지, LG 생활건강 사지, 하지만 돈 걔들이 더 많아. 현실적으로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돈 꽂으면 이거 누가 많이 꽂아야 돼? H모터스 회사 이름 얘기한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많이 꽂아야지. 여기는 많이 사니까 진짜로 요런 거죠. 자, 거기 보면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거기서 꽂으라고 돼 있어. FTA 하죠? 농어민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자, 보증 또는 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거나 자기들이 재단 만들어도 돼. 협력재단에 출연을 해. 해당 출연금의 10%를 출연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출연이야. 출연. 어떤 단어와 비교되는가? 출자라는 말과 비교되는 거예요. 출자는 주식을 취득하는 거야. 출연은 뭐야? 기부야. 기부. 재단에 넣는 건 다 출연이라고 하는데 내가 다시 가져올 생각이 없는 거야. 회계 처리가 기부금이야. 출연은. 이해하시겠어요? 거기 보증금에 돈 꽂아주고 끝나는 거야. 나는. 그 출연금에 대해서 10% 공제해 준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건 명백하게 비용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아까 얘기했던 비용에 대한 공제이기도 한 거지. 협력업체 도와줘라. 자, 그 밖에 여기 조문에 마땅한 데가 없어서 협력업체들한테 무상 임대해 주는 거 있어. 설비 같은 경우 연구개발시설 그런 것도 장부가액의 3%를 세액 공제해 주도록 돼 있어. 자, 대신에 그 협력업체가 우리 특수관계인이면 이건 국가가 완전히 사기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제일 중요하네. 이 출연금과 무상 임대에 대한 세액 공제는 누구는 안 돼.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은 안 되는 거야. 특수관계인 지정해 주는 거. 내가 돈을 꽂았는데 보증서 특수관계인에게 꽂아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세액공제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대상자는 내국법인, 특수관계인 제외된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한다. 그래서 키워드 잡아갈 거는 출연이란 말이에요. 출연. 출연금의 10% 특수관계업체 안 된다. 오른쪽에 협력 중소기업 있죠? 이걸 어떻게 배워? 그냥 그런 회사들이구나. 대부분 보니까 아, 우리가 일 맡기는 데죠? 납품 계약, 수탁 기업 이런 것들이 있지. 그래서 굳이 좀 써야 된다면 뭐 쓰시면 돼? 납품 계약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현실에서 제일 많은 거고. 동그라미 2번에 거기 납품하는 계약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그러면 이 돈을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내가 조금 어려운 말 한번 해볼게. 그러면 대기업에 여기다 돈을 꽂아주잖아. 출연해주죠? 이런 말들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서 설명하는 거야. 보증기관이 자기들이 원래 사업을 하는 돈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출연받은 돈이 나눠 있잖아. 보증기관도 자기네 사업이 있는 거지. 그런 사업을 회계에선 고유계정이라고 불러. 고유계정. 지네 사업. 그죠? 그리고 남의 돈 맡아서 운용 대신해 주는 거야 이거. 이런 걸 회계에선 수탁고라고 불러. 수탁계정. 수탁계정. 그래서 자기네 원래 사업하는 보증과 관련된 돈하고 출연받아서 이렇게 수탁계정 있는 거 섞으면 안 돼. 구분해서 격리해야 돼. 이 돈 가지고만 운영해야 돼. 이 돈을 여기다 섞어서 지네 사업에 쓰면 안 되는 거지. 요 돈은 고스란히 대신 운용만 해주는 거지. 신부나 기부도 이거 수수료 받아가면 되는 거야. 운용 수수료 받아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고유계정, 수탁계정 이런 말 많이 쓰거든. 시험에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출연받은 건 수탁계정에 쏙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 출연금을 회계 처리할 때는 다른 자금과 구분 격리한다고 돼 있죠. 이 뜻이 뭔지 이해하시겠죠? 신용보증기금 원래 사업하고 있었던 거랑 이렇게 협력 자금 받는 거 있죠? 이런 거 구분 격리한다. 공제세액 좀 큰 돈이야. 10%. 그죠? 그러면 대충 30% 정도 지원이 돼. 왜냐면 100억 꽂았잖아. 그럼 법인세 경비로 다 털 수 있으니까. 법인세 줄어들고 한 20% 줄어들죠? 그리고 여기 세액공제로 10% 정도니까 한 30% 맞춰주는 거야. 지금 대충 아나? 같이? 그래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고요. 송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다 해주는 거야.
여러분 말 세액공제는 안 하고 송금은 세액공제 해준 대신 송금 인정 안 하면 더 손해죠. 법인세 세율이 20%인데 그렇잖아. 둘 다 해주는 거지. 사후 관리 있죠. 그래서 신보 기본은 이 돈을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그게 사후 관리 조항이고. 무상임대는 모든 시설을 무상임대하는 거 아니야. 여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대기업은 중소 하청업체에다가 기계 사는 거 있지. 하청업체. 하청업체 기계는 대기업이 다 사. 그리고 거기다 꽂아놔. 원래 그래 원래. 그래서 현대차가 기계 사서 하청업체 예를 들어서 현대차 문고리 만드는 애 다 하청 준단 말이야. 문고리 만들려면 그 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금형틀. 전부 다 대기업이 사서 거기다 꽂아놔. 원래 그런 거야 원래. 내 기계 만들어 내 부품 받아야 되는데 얘들이 금형 이상한 것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현대차에서는 구매만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들이 몇백 명 이상이 있다고. 구매 기획이 있고 구매팀이 있고 다 구매 기획은 어떤 새로운 아싸이라고 하는데 이제 차트를 만드는 것부터 전부 다 엔지니어들이 하면 어디서 뭐 살지 개발도 다 의뢰하고 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기계 갖다 놔. 근데 뭐를 해주는 거야? 무상임대. 연구 시험용 고정자산만 해주는 거야. 연구 시험용 고정자산만. 그래서 걔네들 무상임대하면 장부가액 3% 세액공제한다. 원래 이것도 대부분 무상임대하는데 R&D 지원 목적도 있는 거야 여기서. 수탁기업 설치 있죠? 거기 수탁 위탁거래 상대방 수탁기업에 원래 기계장치 다 설치하는 거야. 다 해주면 난리 나는 거야. 그러면 얘네 투자하면 무조건 투자세액공제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대상 자산이 거기 검사대 연구시설 투자야. 결국은 R&D 지원만 요 조항에 그냥 끼워 놓은 거야. 연구 인력 개발 지원만. 율 같은 거 몰라도 돼. 대충 넘어가시면 돼. 그래서 1장 다 끝났고 이제 우리 R&D 한번 볼 거야. R&D. 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났네. 여러분들 눈도 지금 더 이상 너랑 못하겠다 이런 눈빛이라 우리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